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우리 정부 지난 17일이었죠. 북한을 향해서 군사 당국 회담 그리고 남북 적십자 회담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오늘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전혀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 대변인이 저렇게 밝히긴 했지만 우리 대변인도 어떤 추후에 언제까지 더 날짜를 주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더 하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직 오늘이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제의한 날짜에는 이제 틀린 거고요. 네. 그렇지만 27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때가 예,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네. 뭐 북한이 만나자고 마음만 먹으면 내일 모레라도 또 연락을 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제시한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얘기한 대로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남한과 북한의 회담이라는 게 있죠. 네. 사실은 북한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뭔가 제의가 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제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북한이 우리의 지금 남북 대화 제의에 대해서 네. 남한 측의 어떤 오히려 답답함을 갖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들이 얻어낼 걸 얻어내야겠다. 네. 이렇게 된다면 굳이 그 남한에서 회담한다고 제의하자마자 네. 적극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북한 측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지 네. 우리가 회담 제의를 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어도 대등한 그 입장에 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 무산이 되고 아무 지금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남북 적십자 회담도 영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근데 이산가족 찾기, 이 이산가족분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움이 클 것 같아요. 일단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적십자 회담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또 다른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북한 탈북 여종업원을 송환해라 이런 조건을 그렇죠. 내걸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기존의 어떤 대북 그런 확성기나 금지 이런 것보다는 좀 한 차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문제를 풀기에 원래도 2차 방정식이었는데 네. 이게 한 차원 더 높은 방정식이 된 거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사회담 제안에요. 아직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난 5월에요. 김정은이 직접 군사당국 회담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한 것을 비롯하여 호남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김정은 선생님, 이 북한의 지금 속내는 뭘까요? 일단 무대응입니다.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런 뜻을 내비쳤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태일까요? 북한 자체는 원래 북한이 지금까지 네. 진행해왔던 행보를 보게 되면 쓸데없는 자존심, 오듯 여기에서는 주가 자기네가 돼야 되며 자기들이 주체가 되고 자기들이 주관하고 모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방정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또 계속 이렇게 맞춰주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더니 그러한 방식을 지금 여기에서 더 고집을 하려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같은 핵실험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네. 그 시대에는 그러한 자존심이 지금 조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네. 계속 우리가 대화 요청을 하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간절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네. 원하는 것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원하는 이자 말하듯이 2차 방정식식으로 네. 그러한 또 다른 술수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이번 대화 제안이 베를린 구상,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첫 조치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베를린 구상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 삐걱대고 출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여유 있는 자세로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원칙적인 선언을 했죠. 네. 군사적인 문제,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나 통일부는 이런 그 구체적인 대화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사실. 네.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좀 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놀라웠던 건데 어쨌든 제의했는데 그때 저는 야 저렇게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얘기하고 당국이 바로 저렇게 빨리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뭔가 남북이 물밑에서 뭔가 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접촉이 없이 간다면은 그런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제를 한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남북이 대화를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받건 받지 않건 우리 정부가 계속 대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요. 네. 어차피 지금 북한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 6일 핵실험을 하면서 도발의 큰 사이클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안 될 걸 알면서도 거기다가 안 될 걸 알면서도 대화제를 해서 괜히 어떤 우리의 카드 하나 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은 경솔했다. 이런 지금 상반된 평가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그래도 오늘이 다 간 건 아니니까요.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재미있는 기사 내용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 제목이 떠 있습니다. 신석구 부장,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라니요. 3.9%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네. 근데 한국의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2.8%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이 어떤 해입니까? 작년이 북한이 핵실험을 2번이나 하고 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하죠. 네. 그래서 유엔이 제재 결의안을 2번이나 내는 그런 작년에 네.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는 그런 해였는데 북한 경제는 3.9%나 성장했다. 1999년에 6%보다 6% 성장한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내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근데 경제 이런 성장률에서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효과. 네. 예, 예. 이 비교잖아요. 3점 몇 프로라는 그렇죠. 거는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 게 워낙 나쁘면요. 아하. 조금만 좋아져도 성장이 상당히 된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근데 북한의 경제 성장률 또 하나 맹점은 있죠. 북한의 통계라는 걸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서방 사회 같이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3점 몇 프로 하면 오케이 맞다 하는데 네. 북한 거는 그 두 가지 점에서 네. 뭐 17년 만에 최고를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 조사는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근데 북한 자료를 갖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네. 알 수가 없고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죠. 네. 통계라는 건 상당히 또 문제가 조작된 있습니다. 숫자일 가능성이 조작도 높다. 있고 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왜 기본적인 생활 네. 욕구를 국가에서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게 과연 그 경제 성장률로 그대로 반영되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북한 주민들 생활에서 쌀값이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제 경제 생활이잖아요. 실제 네. 경제 수준인데 네네. 작년 지나 2015년 지나 그 쌀값이 3,000원에서 지금 5,000원으로 계속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네. 물가율이 올라가면 올수록 그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자료가 나오면 좀 실제 북한 주민들의 안에 쌀 가격을 아는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그런 네네.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아파트도 많이 올리고 뭐 놀이터도 짓고 스키장도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나온 그 재정의 투입,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로 인한 성장률 증가 이렇게 그것이 아하.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한국은행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일단 전력 생산이 늘어났다. 네. 그리고 그 전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해졌다라는 네.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선순환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통계 자체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경제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국가가 수력발전소나 이런 조그만 화력발전소를 많이 짓고 하면서 실제로 북한 경제가 좀 튼튼해지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북한이 밝힌 통계가 아니고 우리가 관측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네. 해마다 쭉 누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지금 북한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남한의 당국자들이 네. 북한 경제가 상당히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관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정한 씨 그리고 신석호 부장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